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토요일이면 찾아오는 김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야부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어요. 많이 보나요? 저는 많이 봐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그래요? 12시, 3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9시, 12시, 9시, 3시, 11시, 뭐. 네, 9시, 11시, 2시나 3시? 그리고 12시, 아니면, 3시. 하여튼 그렇게 가죠. 네, 그래서, 이게 12시 보고 끝나면, 뭐 대충 이제 하이라이트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3시가 다가온단 말이야. 볼까 말까가 굉장히 갈등되는데. 2시 40분 정도부터 이제 굉장히 갈등을 때리죠. 이거 15분 더 기다려서 볼 것이냐. 네, 그래서 본 적도 있고, 네. 그냥 별로겠지. 그리고 잔 적이 있는데, 타율이 안 좋아. 왜요? 본 경기는 재미도 그렇게 없고. 건너뛴 경기만 다음날 하이라이트를 보면 명경기가 그냥. 봤어야 되는데 이걸 막 이런 있잖아요. 네.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렇죠, 그렇죠. 아르헨티나 막 이런 거 크로아티아하고 해가지고 막 되겠어? 자자. 3대 0이 아침에 네. 보니까 와 이걸 봤어야 되는데. 요즘 밤에 늦게까지 축구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저 포함해서. 근데 일단 한국전이 굉장히 답답한 첫 번째 결과가 나오면서 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지 않았나. 약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채널 보세요? 전 전후반을 나눠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3개니까. 네. 이상하게 이제 KBS는 안 보게 되더라. 그래요? 네. 오 진짜? 안 보게 되고 전반에는 SBS. 우리 박지성 해설이 얼마나 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좀 봐요. 네. 잘 하나요? 제 느낌에는 틀린 말을 하거나 뭐 적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건 없어요. 나름 잘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재미가 없어. 그렇지. 배성재 캐스터랑 둘이 하는데 배성재 캐스터도 혼자 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약간 이제 성재는 모범생 스타일이라 네. 백과사전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정보를 쏟아내는데 네. 숨이 너무 가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그런 식이니까 보다 보면 재미가 없어. 네. 그래서 후반에는 MBC로 틉니다. 안능. 네. 안정환, 서영욱, 김정근. 여기가 약간 괜찮습니까? 재미와 정보의 밸런스가 좀 맞아요. 네. 왜냐면 서영욱 해설위원이 정보를 맡고 있는 편인데 그 양반도 은근 개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환 해설위원은 그리고 예전보다는 조금 개그 욕심을 조금 낮췄어요. 네. 그래서 볼만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영표 해설은 무리수를 두면서 약간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겨. 전혀 안 웃겨. 그래요? 그러니까 난 KBS만 봐. 양쪽 안 보고. 정보 위주로 보고 싶다 그러면 KBS를 보는데 그렇게 정보 위주로 보고 싶은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SBS랑 MBC를 번갈아 보고 있죠. 저는 처음에 KBS를 보다가 비교하느라고 박지성 거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새 KBS를 굳어져가지고 그냥 계속 KBS를 봐요. KBS는 딱 공영방송 스타일. 근데 이영표 해설이 그래도 제일 좀 쓸만한 것 같아요. 따따따따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사우디전 이런 거 할 때는 본인이 또 사우디에서 뛰었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 구력도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해서 뭐 크게 긴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두 방송사의 평균치를 내면 KBS인 거예요. MBC와 SBS를 평균치를 내면 KBS라서 뭐 그게 괜찮다 그러면 KBS 봐도 되죠. 저는 M하고 S를 왔다 갔다 한다. 전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영표를 매우 좋아했으니까. 옛날부터 좋아했잖아. 뭐 그래서 이제 보는데 아무튼 그 스웨덴전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난 많이 군대 축구 답답했습니다. 본 줄 알았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축구를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이니까 그날의 게임은 이건 철저하게 전략 실패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전술을 그 전력을 너무 높이 평가한 거야. 스웨덴의 공격력을 너무 높이 평가해서 전반 그대로 그리고 후반 최소한 15분에서 20분까지는 무조건 그 하프라인을 안 넘어가는 전원 수비를 취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반을 한 10분, 15분 뛰어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스웨덴이 공격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라인을 올려가지고 전방 압박을 하면서 힘 대 힘으로 부딪혔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계속 밑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스웨덴이 할 줄 아는 공격은
그나마 잘하는 게 키가 크니까 띄우는 거예요. 네. 좌우 그리고 전방에서 크로스로 올려서 헤딩으로 승부하는 건데 하프코트에 갇혀 있으니까 걔네 입장에서 얼마나 띄우기 좋아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스웨덴 공격력이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도 계속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걷어내기 급급하고 걷어내기 급급하다 보니까 정확한 패스 안 나가고 정확한 패스가 안 나가다 보니까 박주호 같은 애들이 그거 받으려다가 햄스트링 나가고. 네. 그건 진짜 좀 마음 아프더라. 그렇죠. 어쨌든 큰 부상일 텐데. 어쩌다 한 번씩 역습이 딱 왔을 때 애들이 되게 발이 느리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뛰냐. 그럴 수밖에 없어. 하프라인쯤에서 출발해야 그래도 스피드가 붙거든요. 네. 근데 우리 골대 앞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빨라 보여. 안 빨라. 네. 그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원톱으로 김신욱을 썼지 않습니까? 김신욱을 왜 썼을까요? 전체 김신욱 진짜. 네. 여기서 이제 패착이라고 많이 지목하는 부분인데 김신욱 선수를 소위 말하는 스웨덴이 이제 높이가 좋으니까 크로스로 올라오는데 수비로 많이 쓰려고 했던 생각을 신태용 감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쓸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방에 어차피 김신욱이 발이 느리니까 역습을 시도했다면 김신욱 대신에 다른 발 빠른 선수를 넣어서 실제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발로 압박해야 되는데 일단 김신욱이 발이 느리니까 압박이 안 돼. 그럼 훅 넘어가죠. 그리고 역습을 할 때도 역시 김신욱이 발이 느리기 때문에 손흥민이 한참 뛰어가다가 보면은 김신욱은 인제 하프라인 넘고 있어. 없어. 네. 근데 한 채 넣고 총이 없어가지고. 그런 짤도 있었어요. 김신욱 보고 손흥민이 딱 보면서 이제 물론 뭐 오유 이런 데 돌아다니는 웃기려고 만든 짤인데 신욱이 형 왜 이렇게 부심보다 느리냐고. 진짜 좀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쓸 일이 아니었죠. 체력이 소진돼가지고 나중에 막 후반전 이제 중반 넘어가니까 못 뛰지. 그냥 뻥뻥 위에다가 차놓고 막 이제 저게 뭔가 싶은 정도로 너무 답답했어요. 김신욱을 처음에 그렇게 넣은 거는 정말 패착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후반 70분쯤 해서 그때 이제 머리를 노리는 김신욱이 체력이 풀코트를 뛸 수가 없어요. 그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 향후 20분 정도를 후반에 머리로 승부할 때 넣는 건 괜찮다고 봤는데 그 카드를 그냥 전반부터 쑥딱 써버리니까. 어떻게 멕시코전은 그럼 바꿀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오히려 멕시코전에서는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는 안 돼요. 발이 느리니까. 스웨덴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멕시코 미쳤던데? 정말 잘해요. 경기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완전 분위기 타가지고 네. 장난 아니던데. 독일을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멕시코랑 대결할 때는 제가 볼 땐 포인트는 두 개인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돼. 그럼 그냥 속절없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안 되고 미드필드랑 전방 압박에서 세게 부딪혀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더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네. 멕시코 애들 다리 하나 정도는 뽀산다는 각오로 들어가야 돼요. 스웨덴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드필더에 구자철, 이재성 라인을 썼어요. 구자철이 이제 많이 힘들던데. 구자철이 발이 안 빠른 선수예요, 원래. 그리고 구자철은 스피드나 운동량이 아니라 볼을 간수해주면서 패스해주는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시야가 좋고. 근데 그런 선수를 수비로만 썼잖아요. 당연히 쓸 데가 없지. 그러니까 정우영 같은 선수가 있는데 정우영은 구자철보다 볼 키핑이나 패스나 시야는 별로예요. 네. 대신에 예전 김남일처럼 파이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로 초반에 서로 체력이 싱싱할 때 부딪혀줘야 돼. 그래서 그쪽을 체력적으로 소진시켜야 돼요. 후반에 그렇게 교체해주면서 가야지 멕시코를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전략 전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는 팀이에요. 순식간에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포메이션으로 상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보시는 분들에게. 물론 가장 큰 건 그거 그겁니다. 포메이션 다 필요 없어. 네. 네. 크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5대0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요 마음 자세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마음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공 예쁘게 차려고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개싸움을 한다는 생각으로 붙어야 돼요. 멕시코는. 그렇죠. 네. 근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비를 좀 우선해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렇게 뛴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바지런히 좀 더 뛰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던데. 제가 그래서 비교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아이슬란드하고 이란. 아이슬란드가 결국에는 인구가 35만 밖에 안 되고 나라가 추워가지고 축구할 수 있는 구장도 없어요. 그지. 네, 실내에서 애들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르헨티나를 맞아서 수비 축구의 정석을 보여줬죠. 제대로 된 수비와 역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피지컬이 진짜 좋기도 하고, 네. 거기는 수비를 하지만 미친 듯이 뛰잖아요. 매우 단순한 포메이션이에요. 아이슬란드는 수비한다, 피지컬로 죽인다, 공 잡았다, 앞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 뛰어나간다. 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그나마 강점은 공격이에요. 미드필더에서부터 2선으로 보내는 그 2선들의 스피드, 요게 그나마 강점인데 전혀 못 썼어요. 1도 못 쓰고 끝났어요. 하여튼 좀 안타깝고 네. 토요일 밤에 자정에 이제 한국하고 멕시코 하는데 내려놔야지 뭐. 네. 내려놓고 네. 저희는 그 이제 토요일 밤에 녹음이 있어가지고 네. 토요일 밤 녹음 끝나고 메가박스 가서 볼까 생각 중입니다. 목동 메가박스에서 봐요? 목동에서 한대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간이 끝나면 얼추 뭐 한 2-30분 남기 때문에 가가지고 약간 고구마 100개 먹고 내려놓은 다음에 굳이 극장 가서 볼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근데 뭐 내려놓고 가서 보면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 우와 또 먹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혹시 모르잖아 또 이변이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저희 그 수비 위주로 간 전술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 아이슬란드였고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극단까지 간 팀이 또 하나 있어요. 이란. 이란 정말 끝내줍니다. 그렇죠. 이란이 첫 경기에서 모로코를 잡았거든요. 저는 그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덤블링 했다가 욕먹고 거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이제 스페인이랑 했을 때. 모로코가 이번 사실은 월드컵에서 제일 다크호스 팀 중에 하나로 꼽았던 팀이에요. 모로코는 아프리카 팀이지만 사실 그 국가대표팀의 거의 80%는 연령별 대표팀 20세 이하에서 프랑스 대표팀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사실 프랑스로 귀화하면 프랑스 국대 될 수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로코를 90분 내내 진짜 이거 안티풋볼이라는 개념을 아시나? 네. 축구가 아닌 축구를 안티풋볼이에요. 수비 위주로만 가는 거. 텐백. 그리고 극단적인 피지컬로 이렇게 태클하고 눕고 이런 걸 안티풋볼이라고 하는데 그거 최강자가 이란이거든요. 그렇죠. 침대 축구. 모로코가 90분 내내 얘네를 때리다 지쳤어요. 때리다 지쳤어요. 그러다가 44분인가요? 끝나기 1분 남겨놨을 때 이란이 어떻게 하다가 프리킥 찬스를 하나 잡았어요. 프리킥을 딱 올렸는데 모로코 수비수 머리 맞고 들어가서 이란이 이겼어요. 내가 볼 때 모로코는 거기서 다리가 풀렸어. 그렇지, 풀리지. 그래서 두 번째 게임에서 포르투갈한테도 굉장히 선전했으나 호날두 헤딩 한 방으로 무너져서 이제 짐을 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로코는 좀 그렇고. 또 하나가 이게 스페인전도 굉장했어요. 저는 이란의 이 극단적인 안티풋볼이 극강의 공격력을 가진 스페인을 만나서 좀 개박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봤어요. 제발 좀 박살나라. 박살을 못 내더라고. 나름 걔네도 국대니까. 국대니까 작정하고 그렇게 막 수비하면. 박살을 못 내. 겨우겨우 한 골 넣었어요. 겨우겨우 스페인도. 대박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 스타일 인정한다, 나도. 아니, 저는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는 뭐 호날두가 잘하니까. 호날두 잘하는 거야 뭐 그냥 그렇게 큰 감독이 없는데. 야, 메시를 보는 짠한 마음이 있어. 짠하지. 야, 저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팀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거긴 팀이 아니야. 야, 크로아티아한테 막 3대0 먹고 막, 와, 깜짝 놀랐네. 솔직히 호날두가 굉장히 잘하는 건 맞는데요. 포르투갈 대표팀도 괜찮은 팀이에요. 팀이 절반 이상의 기본적인 능력이 되니까 전방에 있는 호날두라는 칼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메시는 아르헨티나 팀에서 아무 지원을 못 받아요. 거기는 이제 일단 메시 이제 이름값이 있으니까 무조건 붙으면 막 두셋 옆에 붙어가지고 아르헨티나 할 때도 막 셋씩 붙어가지고 감싸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진짜 짜증나겠더라고. 어떻게 3명이 붙는데 걔네 그리고 사실 공격력만 따지면 대박이에요. 아르헨티나 3톱이 이과인이랑 아구에로랑 메시란 말이에요. 이과인이 세리에 득점왕, 아구에로가 EPL 득점왕, 메시가 라리가 득점왕이에요. 그 엄청난 칼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활용이 안 돼. 진짜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참 저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저렇게밖에 못 쓰는 생각이 들면서 그 뒷배경을 좀 파봤는데 아르헨티나 축협이 개판이에요. 정말 개판입니다. 우리나라 축협 개판은 개판도 아니야. 거기 막 중계권 가지고 축협 회장이 뒤에서 돈 까먹다 걸리고 막 이런 데야.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소집을 해서 팀을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시도가 안 되는 나라예요. 거기다 막 사람 꽂아놓고 막 자기 라인 세워가지고 하고 이런 진짜 많겠네. 어마어마해요. 그 위에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개판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메시 혼자만 잘하지 선수 개개인은 너무 훌륭한데. 그러니까요. 팀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그렇더라고요. 딱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날두는 너무 빛나고. 그러니까. 야, 그렇죠. 메시 이제 전성기 지났는데 어떻게 하겠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월드컵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VAR.
네,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네. 걸렸는데. 비디오 판독이 도와준 게임들이 많아요. 실제로 프랑스도 첫 게임에서 비디오 판독 아니었으면은 힘들 뻔했어. 네. 우리나라도 비디오 판독으로 한 골을 먹은 거고. 그렇죠. 사실 그게 없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게임에 굉장히 많은 판도를 이거를 비디오 판독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야구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판독을 요청하는 쪽에서 요청을 하면 그거를 심판들이 가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1루 수비하다가 공을 잡았네 말았네. 뭐 홈스틸 했는데 이게 세이브니 아니냐 이런 걸 할 때 뭔가 이게 불만인 케이스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비디오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월드컵에서의 VAR은 심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상황에 대해서 볼지 말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옵사이드 같은데라고 우리가 당한 쪽에서 제기를 해서 보는 게 공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심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심판 마음이야. 그렇죠. 네. 근데 뭐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게 이제 야구는 인터벌이 많은 경기여가지고 그렇죠. 중간중간 이제 뭐 흐름에 그렇게 크게까지 영향을 안 줄 수 있는데 사실 축구는 공 한번 넘어가가지고 뛰기 시작하면 한참 뛰었는데 그만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이러면 사실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바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VAR을 심판들이 왕왕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저 자의적인 판단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되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게 또 도입이 처음이고 하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계속 막 항의해가지고 하나씩 다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심판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또 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미 한번 넘어가서 뛰기 시작하고 또 축구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우악 하다가 이게 찬물 끼얹어주고 나면 그거 다시 이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 판독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팀들이 꽤 많은 월드컵이 이번 월드컵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 대신에 한 경기에서 2번만.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 제한을 하면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거기에 대해서 스웨덴전에서 약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편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조별리그가 한 바퀴 반 돌았어요. 이제 다음 주까지 가면은 조별리그 3경기가 다 끝날 것 같고 우승 후보로 꼽힌 국가들이 초반에 다 고전했어요. 장난 아니죠. 지금 뭐 전년도 우승했던 독일, 뭐 아르헨티나 다 막 지금 개결되고 있고. 졌고 브라질은 비겼고 스페인도 초반에 호날두 때문에 비겼고 프랑스 겨우겨우 이기고.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가 다 16강 간다. 그렇죠. 프랑스는 그래도 기대보다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나름 괜찮던데. 나쁘지 않죠. 네. 거기 멤버가 얼마나 화려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팀들 봤을 때 사실 전 독일은 되게 실망했고, 독일하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많이 실망을 했는데 브라질은 근데 뭐 지난번 월드컵 때도 중간에 한번 개발성 거기도 이제 되게 삼바 있죠. 축구 때문에 이 흐름 한번 타면 막 미친 듯이 갔다가 또 가라앉으면 또 정신없이 막 가라앉고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생각보다 그 팀들 중에는 그래도 괜찮다 싶었었어요. 제가 볼 때 독일은 그냥 멕시코한테 말린 거예요. 난 그래 말렸다고 봐. 그래서 다음 경기부터는 각성하고 스웨덴 한 4대0으로 바른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솔직히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뭐 얘도 이 정도까지 뛸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간에 막 이제 분위기 타니까 멕시코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멕시코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국대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정이 한번 불 붙으면 으악 하잖아요. 그렇죠. 싸움도 잘하고. 멕시코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불 붙으면은 김프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확 에너지가 붙기도 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약간 신경질적으로 풀리면 자멸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게 극대화된 게 지난번 게임이었고 우리 만나가지고는 자멸했으면 좋겠다. 난 그걸 노리는 거야. 폭망. 걔네가 자멸하게 신경을 건드려야 돼. 이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뒤통수 까고 막. 하여튼 월드컵은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 재밌게 보시고 4년에 한 번이니까. 월드컵 보면서 리듬이 자꾸 무너져가지고 골골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그래도 이제 그것도 나름의 즐거움이니까 뭐 잘 한번 지나가 봤으면 좋겠고. 정치 얘기 해야 될 텐데 지금 야당이 개싸움 중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뭐 두 곳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이 많이 주목을 받잖아요. 와, 지금 뭐 거의 뭐 붕괴돼가지고 막장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아예 붕괴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붕괴되지도 않으면서 막장인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는 제 느낌은 참 흐뭇합니다. 우린 흐뭇하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그 비상 대표처럼 얘기를 하는데 쇄신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당 해체를 포함해서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을 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해체안을 발표를 하면 국민들에서 비판이 나가야 돼요. 당을 해체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중앙당 해체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원내 정당으로 가겠다. 국회의원 지위는 유지하겠다는 거네. 이게 무슨 해체야?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비판이 더 거셉니다.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오세훈 오빠 이런 사람들 네. 막 내려놓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뭐 쇼적인 측면이 있기는 했겠지만 네.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간혹. 근데 책임을 지고 뭔가 직을 걸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천을 이제 너무 쉽게 받아서 본인들이 거의 이제 회사원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초선이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그렇게 정말 고생해가지고 주목을 받아서 된 게 아니니까 던져도 딱히 뭐 그렇게 주목받을 게 아니라서 그럼 계속 가야지. 그러면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당 중진이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들 내 책임은 아니야. 아니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야, 그래서 거의 120석 가까이 있는 정당이 이렇게 다 남 보듯이 막 하면서 서로 총질하고 막,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 자기 이제 다음 총선에 안 나오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당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청원 씨가 이제 탈당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것도 의원직도 그만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탈당했잖아. 네. 참,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쇄신안이 내부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는 뭐, 의총을 하는데, 5시간 내내 결론 없이 싸우기만 했대네요. 그쵸. 그 박성중 이제 메모. 그게 이제 찍혔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정치부 출입 기자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메모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거리에서 적당히 이렇게 그쵸. 찍혀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조금 흘리면서 가는 게 이제 있는데 이 케이스가 그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미숙하게 찍힌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케이스는 김진태가 아예 다시 와가지고 깠어요. 그러니까 친박이 모이고 있으니까 비박 세력 위주로 모여서 친박의 목을 쳐야 된다. 이런 골자였던 거야. 네. 근데 그 전에 아마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자한당 비박계, 특히 바른정당 갔다 돌아온 사람들 위주로 해서 회의를 한번 했답니다. 김무성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명. 거기서 나온 메모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온 메모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로 키웠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잘못 찍힌 게 지금 걸려가지고 뭐 문란이 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상관없죠.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비공개 의총에서 난리가 나서 막 자기들끼리 욕하고 막 어떻게 할 거냐 막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 제일 큰 거는 다음 대선이나 뭐 당의 다음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그러니까 그렇죠. 리더십이 확고한 체계가 있으면 예전에 박근혜 천막당사 때 향후 권력을 쥘 수 있을 법한 대선 주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 체제 위주로 중심이 이제 딱 몰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한당 내에는 그런 리더가 없어요. 없으니까 서로 내가 왜 책임져야 돼 플러스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뭐 영입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던 구력으로 예전에 하던 사람들이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참 그래요. 김무성 같은 사람은 데리고 나갔다가 슬그머니 다시 들어왔다가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 다 죽고 나니까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색해. 그러니까 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싸움이 끝나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서 국회 제쳐놓고 심판을 총선에서 받으면서 자한당이 이제 굉장히 쪼그라들지 않겠나 하는 보수 괴멸설이 점점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나가면서 또 재밌는 퍼포먼스를 한번 했죠.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 그렇지. 마지막 막말.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케이스를 적었죠. 9명. 네. 9가지 스타일을 적었는데 그게 누구냐? 막 이렇게 막 찾기도 하고 난리인데 그거 맞추기가 또 여의도의 이제 재밌는 놀이였던 거죠. 근데 뭐 나름대로 그거는 막말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런 막말은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 뭐 내부에다가 수류탄 하나 던진 거니까. 자기들은 아프겠죠. 자기들은 아플 텐데
밖에서 보는 우린 좋지. 네, 이게 맞는 말 했네. 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홍 대표는 변호사를 바로 재개업을 했더라고요. 뭐 지금 할 게 없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먹고 살 호구지책으로 변호사를 개업했느냐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네, 그렇진 않고. 아니, 어떻게 지금 이제 법원 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의뢰를 할 거예요. 예전에도 2009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본인이 변호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약간 퍼포먼스 형식이었어. 네. 그때도. 이번에도 홍 대표는 사실은 정계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제 너무 아무것도 없는 야인이면 좀 그러니까 변호사 재개업은 한 것 같고.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는 나옵니까? 본인이 나오진 않고 본인 아바타. 그게 뭐야? 안 나온다니까. 본인이 어떻게 나와? 하지만 아바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는 나올지언정 본인은 못 나오지. 그거 뭐가 달라? 다르지, 그거는. 나올 거니까 아바타를 세우는 거지, 다음에. 그렇지. 그거는 당연히, 뭐, 이제 조금 숨이 죽고 나서 잊어버리면 또 슬그머니 나오는 건데, 그 슬그머니 나오려면 이번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요건 내가 이긴 걸로. 저는 아바타가 나오면, 사실상 나온 거라고 보고. 뭐야, 이런 안철수 같은 반응은 뭐야? 사실상 나였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이제 김재원 의원이 그 음주뺑소니 무마해준 것도 2014년에 이렇게 했던 영상이 지금 돌면서, 그게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엎친 데 덮쳐가지고 지금 막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난리가 났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니까 국회를 못 열잖아. 그렇죠. 국회에서 처리할 게 되게 많거든요. 많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가 공전되면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괴롭기는 하지만 이런 상태가 근데 단숨에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어떤 이제 리더가 세워져 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재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신경 써 가지고 실제로 뭔가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계속 어깃장 놓고 발목 잡으려고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피로도 누적이 계속 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크게 당할 거예요, 분명히. 자한당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올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누가 있지? 이완구 올려나? 요즘 김종인 얘기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김종인. 김종인. 네.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작년 요맘때 김종인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김크나이트. 그렇죠. 빅픽처를 가지고 계시면, 오라 그러면 또 뭐, 안 가지는 않을 텐데. 그분은 이제 단 하나의 전제가 있죠. 전권을 주면. 전권을 주면 간다. 네. 글쎄요, 갈까요? 하여튼 예전에 임명지 씨, 유석춘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비대위원장 2명을 이미 자한당이 데려왔었었고. 네. 둘 다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게 좀 가야 된다. 확실한 칼을 쥐어줄 사람을 추대해야 된단 말이 많아. 김병준 뭐 이런 사람들 가봤자. 못다 이룬 꿈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루려고 하실까? 그분은 본인이 가봤자 칼 맞고 자한당을 한번 휘어잡고 칼을 휘두르려면 김종인 카드 정도는 돼야 될 때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대표까지 하고 이랬는데. 원래 박근혜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뭐, 그때는 이제 명분이라도 있었지. 박근혜의 뒤통수를 맞고 나왔다. 뭐 이런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건 뭐 약간 노욕 부리다가 망한 스타일이라. 민정당에서 비례됐는데, 뭐. 사실 그쪽 분이야. 그렇긴 하죠. 근데 만약에 가면 진짜 웃길 것 같아. 진짜 웃기지. 굉장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퍼질 것 같아요. 막장이죠. 진짜 뭐 갔으면 좋겠다. 네. 바른미래당도 워크샵을 개최했는데 유승민, 안철수 없이 그냥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뭐 안철수 정계 은퇴해야 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장진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페북에다 글 길게 써가지고 지금 다들 빚더미 앉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냐고. 대장이 미국 가는 경우 어딨냐고 막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을 달린 걸 제가 봤거든요. 야 난리더라고. 그래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안철수를 따라다녔냐? 뭐 이러면서 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욕 먹어도 싸지. 그걸 이제 봤나요? 그걸 이제 알았냐?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부정적인 댓글 일색이던데 그게 이제 한동안 실검에 계속 이제 올라 있었고. 그렇죠. 안철수 전 후보는 새벽에 몰래 귀국했어요? 새벽에 몰래 귀국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새벽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원래 갔던 비행기가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원래 오려고 했던 비행기를 시간을 바꿨어요. 새벽 도착으로. 갈 때도 새벽에 가고 올 때도 새벽에 간 거니까 이제 시간만 안 알려지면
그때 막 기자들이 뻗치기를 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을 이제 당연히 했겠죠. 네. 왜냐면 와서 오자마자 기자 만나면 물어볼 거 아니야. 정기은퇴 하시나요? 그걸 물어볼 텐데 그걸 대답을 안 해도 이상하고 대답을 해도 이상하니까 안 만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화면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료화면을 옛날 거 언제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손 들고 들어오는 걸 자료화면을 썼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자료화면이구나라고 모르고 그냥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뭐 새끼 왜 웃고 들어와? 네, 이게 뭐 이렇게 뉴스를 만들었던 사람은 그냥 이렇게 봐도 자료화면이라는 그게 안 달려 있어도 아 저건 자료구나 이렇게 좀 알 텐데 전 궁금해서 사실 새벽에 들어왔다 그러고 사진에는 썸네일 사진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 새벽에 찾아서 만났나 보다. 그리고 봤더니 한참 지났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막 손을 들면서 들어와. 그래서 제정신이야? 제정신인가? 그랬는데 자료화면 같더라고요. 자료화면 아니었다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안철수 정기은퇴 합니까? 아, 안 할 것 같아. 거봐. 나는 들어오다가 요 정도에서 본인이 이렇게 입장 표명 할 줄 알았지? 할 줄 알았어. 아니, 공항에서 해야지, 사실. 그렇게 해야 제일 멋있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뭐 이미 멋있진 않은데 그래도 다 기자들이 몰려있을 타이밍 정해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기자들 막 벌떼같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야. 그때 한마디 딱. 와서 멋있게 제가 욕심 부렸는데 모자랐던 것 같다. 제가 정계 정리하고 제가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내공을 더 기르겠다. 죄송하다. 딱 나오면 멋있잖아. 최소한 마지막 명분은 갖고 갈 수 있지. 야, 참,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잘 못하고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좀 그렇다. 뭐, 그러면 이제 막 종편에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막, 8년에 무슨 결국. 역정과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 뭐 배운 게 있으니까 또, 그러면 기자들 보기에는 그렇게 나오면 약간 짠한 마음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게 조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멋있게 또 이렇게 막 포장해주고 이런 매체들 보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절치부심하면서 몇 년 또 쭉 이렇게 하다가 기대할 수 있지. 그러면 스멀스멀 또 안철수 이렇게 모일 게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깜냥은 아닌지 예전에 알았지만 그거를 누가 조언을 해도 안 됐겠지. 안 들었지. 야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저러고 숨어 있다가 또 나오면 또 뭐 이상한 소리나 삐죽삐죽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 정기은퇴 안 한다. 지금으로 보면 한 95% 정도는 안 할 것 같고요. 마지막 5%의 변수가 있어. 이제 이분이 김프로쇼를 듣고. 김프로쇼에서 했던 안철수 발언을 한번 찾아보고.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네요. 정말. 야, 내가 정계 은퇴를 하고 내공을 기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 낫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계 은퇴를 하는. 그래서 정계 은퇴를 하면 나 때문이야. 알겠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를 둘러싸고 그만두라고 외부에서 무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뭐 윤여준 전 장관. 그렇지. 한때 멘토였다고 했던. 대놓고 방송에서 안철수 씨는 정치 그만하고 이제 딴 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했고. 그게 정말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렇죠. 정말 희화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른미당 창당하기 전에 국민의당 때 대선 지고 나서 국민의당 당대표 나올 때 엄청 욕했잖아요. 그 야불에서 내가 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대표 내어 나오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지금 시점으로 소환해 봅시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챙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런 체제로 했을 때도 그래도 이번 지선은 안 됐을 거예요. 이런 결과가 비스름하게 나왔을 거야. 지금 나오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잘 두들 말아가지고 좀 하겠다. 지금 나오면은 약간 보수 희망 비스름하게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바른미래당도 다 싹 접수하고 지금 다 이제 난리 났을 때.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 합당할 거면 지금 했었어야 돼. 하여튼 정말. 좀 안타까워요. 안철수 대표는 뭐 저러고 한 2-3달 가만히 있다가 뭐 슬쩍 나올 거예요. 계속 뭐 따라다닐 테니까 기자들이 이제 칩거하다가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면 애매한 대답하면서 이제 좀 다니겠죠. 속고하고 있다 하겠지. 뭐 다른 거 이제 뭐 다니면서 약간 짜증도 내고 막 약간 해프닝성 기사들 몇 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잊혀갈 텐데 글쎄요. 그래도 어쨌든 정계 은퇴하는 거 말고 지금 방안이 뭐가 있을까? 정계 은퇴할 시기도 놓쳤어. 그러니까 멋있게 이제 은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뒤늦게 와가지고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뭐 그렇게 해서 정규 연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멋있진 않다.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차게 숙고하고 와가지고 하는 느낌은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튼 좀 그래요. 이 와중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그냥 뭐 구애의 손짓을 무지하게 보냅니다. 거기 기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 내가 저렇게 된다고 했잖아. 자기들이 거의 이렇게 떨거지질처럼 남아있고, 막 이렇게 갔는데 정말 쌍망하고, 자기들은 그래도 이렇게 뭔가 호남에서 몇 석이라도 이제 건졌으니까. 체면 칠회 정도는 했잖아.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갔던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돌아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달라고. 막 그러고 있고. 그 비례 3인방은 이제는 안철수도 없잖아. 빨리 출당해. 야, 참 하여튼 어떻게 될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뭐 하여튼 하는 거를 보면 답답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뭐 답답할 거는 국회가 안 열린다는 거 하나. 그렇죠. 국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이 지금 다 팽개치고 좀 저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보고요. 한반도 주변 정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길게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북중 정상회담과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방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이제 비교적 성공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포석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랑 굉장히 뭐 아주 화기애애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트너십을 보여주겠다.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까 그 중간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UFG 훈련도 중단을 했고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유예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밝힌 뒤에 가장 앞에 와 있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이번에 유예하자라고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다시 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고 그렇죠. 북한에서도 이제 뭐 미군 유해도 송환할 예정이라고 이제 나오고 하니까 서로 이제 회담은 했으니까 실천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군사훈련 중단했고 북한도 유해 송환 정도는 일종의 상징적인 거니까 그거 외에 그 핵미사일 발사장 거기를 하나 더 폐기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수순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이 와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세게 붙고 있어요. 뭐 살벌해. 이건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뭐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결국엔 미국이라는 큰 나라하고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를 놓고 이제 제일 신경을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G2 간의 전쟁인데 그 두 개의 양상이 무역 전쟁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 전부터도 찌그락찌그락 많이 했던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과 동북아 정치 질서 재편과 맞물려서 묘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빈정상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엇나가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게 제일 이제 조금 조마조마하기는 하고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 좀 쓰이는 부분이 그거고 또 하나는 G2가 서로 무역 분쟁을 벌이면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일정 부분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교역량도 중국, 미국 중심으로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득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두 나라는 근데 막판까지 가서 진짜로 서로 관세를 막 부과하면서 전쟁을 벌일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장사꾼들이니까 뭐 이제 초반에 뭐 시동 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 때린다. 진짜 때린다. 내가 에이씨 참는다 내가. 뭐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혹시 중간에 한반도에 영향이 좀 있는 이런 거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국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나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 집 리모델링? 아니, 보험 리모델링. 몰랐던 보장은 쉽게 설명해주고 불필요한 건 줄여서 보험료 다이어트도 해주고 부족했던 부분은 빈틈없이 채워줘서 올보네 덕 좀 톡톡히 받지. 나도 지금 바로 신청해야겠다. 1670-7639로 전화해봐. 최고의 전문가가 1:1로 무료 상담해줄 거야. 올바른 보험 올보넷으로 바로 전화해야지.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올보넷 관계자분을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야부리 시간에 올보넷 올바른 보험 관계자를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사장님. 김프로쇼의 김프로입니다. 아, 네, 저 올보넷 지사장입니다. 네, 아. 전 김 선생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올보넷 광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그냥 보험 리모델링 뭐 이런 게 매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직접 그렇죠, 네. 보험을 이제 해야 되겠다 맘먹기 전까지는 사실 남의 일이라 맞아요. 보험 네.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조금 말씀을 진짜 필요합니까? 그렇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보험은 대부분 이제 부탁받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보장 내용이 중복되거나 빠진 부분들이 있어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중복된 부분을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해드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이제 꼭 필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필수라고 보셔야 되세요. 나이가 들면서 보험 내용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바꿔야 될 필요성 같은 게 생기나 보죠? 나이가 많아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기보다도 네. 보험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사망 보장만 많이 들어 놓으셨다든지 아니면 뭐 3대 질환 중에 암만 많이 드러났다든지 그러니까는 중복해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드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망 보장이 싼 보장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료는 많이 내시는데 실질적인 보장이 없어서 또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니 근데 이제 조금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네. 그걸 왜 꼭 올보넷에서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넘은 그 전문 설계사들이 직접 1대1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한 곳에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설계사라면 좋든 나쁘든 그곳의 보험을 이제 포장해서 판매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네네. 생명사, 손해보험사 판매 자격증이 모두 있는 종합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고객님 위치에서 가장 유리한 보험사와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설계사들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는 그러네요. 진짜 이게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네 회사 거를 팔아야 되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는 뭐 그분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 수 있는 상품 자체가 한계적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보험을 그렇게 리모델링 해주시고 설계해주시면 올보넷은 거기서 뭘 먹고 사시나요? 물론 네. 저희가 수익이 아예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워낙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 네. 또 부족한 부분을 이제 없으신 분들은 믿고 가입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먹고 살 만큼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보험으로 다시 설계해 주시면서 네. 그 과정에서 올보넷도 손해보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꼭 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을 억지로 떠맡기거나 강요를 하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하게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김프로쇼를 찾으신 특별한 이유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알고? 네, 제가 그 평상시 팟캐스트 김프로쇼 애청자라서 정말요? 사실은 네 최소한 이제 김프로쇼 청취자님들은 보험 때문에 막 골치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김프로쇼에다 한번 광고를 내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멤버들 중에는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전문 상투적인, 설계사시네요. 치우치지 않는. 네. 네, 어쨌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방송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받겠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대표 전화가 따로 있으세요. 네. 그래서 1670-7639번으로 연락 주시면 네. 전문 상담사가 배정이 되어서 고객님께 맞춤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1670에 1670에 7639번입니다. 7639. 1670에 7639. 네. 1670에 7639. 네. 네. 1670에 7639.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같이 또 인포쇼를 즐기고 계시는 우리 식구분이시라고 하니까, 네.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이제, 그래, 오래돼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했다가 그냥 묻어놨는데 내 보험 혹시 손해 아닌가 싶으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보험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예전에 뭐 3대 질환이 중요하니까 한 10년 전에 가입했어요. 근데 그 3대 질환인 것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이 발병률이 낮아졌고 우리가 그때는 몰랐던 무언가가 요즘은 더 많이 보장돼야 되고 이런 트렌드 같은 것도 바뀌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발병률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틀려지고 네. 이제 치매 발병률도 요즘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고객님들이 니즈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유리한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만약에 한 회사가 좋다고 해서 그 회사가 쭉 괜찮은 회사로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가장 유리한 회사나 상품은 달라진다고 보셔야 되세요. 건강검진이나 이런 느낌처럼 한 5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괜찮은 버릇일 것 같네요. 그렇죠. 손해날 일은 없죠. 어차피 네. 무료 상담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 그때까지도 올 번에 계속 하실 거죠? 그럼요. 제가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사장님 대박 나시고요. 대박 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계속 하세요. 네, 방송 열심히 해주시면 광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보넷 지사장님과 연결을 했습니다. 뭐 무식한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필요 없고 직접 들으셨으니까 필요성 다 아시겠고 그냥 전화 상담 받는 거 무료거든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뭐 손해날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했다가 꼭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네. 해주시고 물어보실 때는 꼭 김프로쇼. 김프로쇼를 듣고 왔다고 언급을 해주세요. 꼭 좀 얘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갈 텐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사건을 특수 일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요 뉴스가 약간 요즘 약간 물밑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러나진 네. 않네요. 의미만 따지자 그러면 굉장히 큰 내용인데 네. 이게 이제 실생활에 다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냥 검찰 쪽에서 하드디스크 내놔라 이런 네. 얘기했고 뭐 김명수 대법관이 우리가 직접 고발하진 않지만 협조는 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나왔고 네.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그러면 조사를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 뭐 요 정도 해설하는 기사들이 잠깐씩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특수 일부는 사실상 중앙지검에서 제일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선임들이. 특수 일부. 네. 그리고 사이즈가 제일 큰 수사를 한다 그러면 특수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있는데 사이즈별로 가장 화력이 센 일부가 제일 큰 거. 일부가 제일 커요. 실제로 사람도 제일 많이 있고 특수 일부는 사람들이 어쨌든 화력이 제일 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제일 많고 화력도 제일 세고 네. 수사력 짱이다. 뭐 그렇죠.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수사 내지는 어려운 수사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같았으면 아마 형사 일부에다 배당을 했을 거예요. 형사 일부가 무슨 사건이었는지 까먹었습니다. 그게 형사 일부에 배당되었다는 뜻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실제로 형사 일부에서는 그렇게 막 인지사건이라 그래서 뭐 부패범죄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찾아서 수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형사 일부에다가 배당을 하느냐? 중앙지검에 보면 이제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이제 교감 선생님에 해당하는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들 중에서 1차장 자리만 검사장 자리예요. 이게 제일 선임.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선임이 있는 게 1차장이고 그 1차장 밑에 있는 가장 선임 부서가 형사 1부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높은 그래도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한다라는 모양새를 갖춰서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모양새는 그럴싸하다. 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특별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형사 일부에 배당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 경찰도 지휘해야 되고 거기서는 이제 주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담당하는 사건들이 특수 사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력으로만 치자 그러면 전투력이 제일 센 곳은 특수 일부인데 이거를 검찰에서 간단치 않게 다루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나서가지고 앞서서 막 월권을 해가지고 대단히 막 뒤져가지고 막 엄청난 사이즈 수사를 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야 아마. 법원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예우도 갖추고 할 텐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서 왜 뇌수술의 비유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실수할 이런 것도 적고 가장 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 뭐 여러 가지로 괜찮거든요. A급 칼잡이들한테 맞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속도 조절은 할 테고 법원에서 이제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잘 이렇게 발 맞춰가지고 갈 텐데 그래도 가장 무서운 칼잡이들이 있는 곳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증거가 뭐가 나오냐, 증언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간단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받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받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구속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잡혀 들어가나 뭐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래도 이제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니까 요게 수사는 생물이라는 이제 말이 있잖아요. 정치는 네. 생물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그래서 하다가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국면이 바뀌게 되면 이거 간단치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나왔어. 음. 그래서 검찰 측은 이건 기소해야 된다. 했어. 판단을 법원이 하잖아. 그렇죠. 자기 내부 이슈를 자기가 판단해야 되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판사 비리 뭐 이런 네. 것도 결국은 기소되면 자기들이 재판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이제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랬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적어도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그냥 하면 1심, 2심 이런 데서는 세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상황이 딱 단정해가지고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지켜봐야겠네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건, 사고도 굵직한 사건들이 조금 있었는데 한 두 가지만 보자 그러면 네. 강진에서 여고생이 실종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필이 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네, 굉장히 무슨 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네. 더군다나 용의자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론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추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일주일이 넘어갔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네. 그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만이라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오리무중이니까 이제 사람은 계속 투입되고 있고 네. 근데도 뭐 전혀 단서는 없고 용의자는 죽었고 뭐 이런 상황이라 부모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타게 지금 그렇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뉴스인데 뭐 이것도 상황을 좀 봐야죠. 계속해서 뉴스 이제 한 구다리로 다뤄지고 있긴 해요. 점점 더 수색대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 무슨 메시지가 서로 오고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정황은 아무것도 명백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강력 사건의 경우에 네. 그 전모가 딱 드러나서 밝혀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검거율이 되게 높거든요. 강력 사건의 경우에. 근데 뭐 그런 이제 불행한 사건의 큰 사이즈의 뭐 이런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거든요. 그러니까 2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미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용의자가 없기 때문에 네. 미제로 안 가려면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이제 꾸려져서 갈 테니까 일반적인 사건의 사이클하고는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색 사람들이 투입돼 인원이 있는데 엄청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름이고 어. 또 여기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저수지기도 하고 만약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사체를 유기했다라고 하면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게 지금 시계도 좋지 않고 그렇죠. 저수지도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렇고 네. 또 저수지인지 바다인지도 특정이 조금 잘 안 되고 그 주변에 이제 풀도 너무 무성하게 막 자라 있고 네. 이러니까 사실 수색하는 환경이 지금 좋지는 않아서 근데 만에 하나 이제 불행한 일이 없이 살아있다 그러면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진짜 영화 같은 극적인 반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 사건이고요. 맞습니다. 군산에서 또 방화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또 숨지는 돌아가셨죠. 사건이 있었는데. 네. 유흥주점에 술값 시비를 붙었던 용의자가 휘발유를 들고 가서 확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네. 아, 참. 이거는 사실 방화는 살인보다 처벌량이 더 세요. 방화가요? 네. 굉장히 이제 무서운 범죄예요. 그렇죠. 네, 무거운 범죄라서 뭐 현주 건조물 뭐 방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죄명이 따로 붙어 있는데 네. 이거는 살인죄가 5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최고는 사형까지 네. 그 무기징역 상향까지 있는데 요 방화는 7년 이상에서 시작해요.
세네요. 세요. 굉장히 센 범죄를 지금 저지른 거라. 이 지금 사고 당한 사람들은 그렇죠. 또 얼마나 또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홧김에 이랬다가 정말 여러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 그러니까, 화낼 때 조심해야 돼. 네, 방화는 시도한 것 자체도 굉장히 세게 처벌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고 뭐 이걸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방화를 하실 일은 없지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뭐 불장난 이런 걸로 해서도 굉장히 세요 처벌이. 그러니까 하여튼 방화는 무섭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불장난 함부로 하지 맙시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는 또 6.1 강진이 있어가지고 주초에. 이게 10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해하는 의견도 많아요. 일본이란 나라가 워낙 지진이 취약하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일본에 지진 났다 그러면은 1년에 몇 번씩은 나오는 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약간 그런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피해도 많았고 일본이 지진에 굉장히 잘 대비해 놓은 나라라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지 인명 피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실제로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복구되는 데도 일주일 이상 걸리고. 하여튼 지진은 뭐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우리도 작년에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자연재해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그렇죠.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험불할 수밖에 없는가. 곧 장마잖아요.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비 피해 그리고 또 태풍 이번에 또 얼마나 심각할지 조심하고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는 아닌데 난민 문제가 또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굉장히 또 확 올랐죠.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 정도가 들어온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한 한두 달 됐는데 이분들이 제주도가 비자가 풀이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어쩔 수 없이 말레이시아 비자가 만기돼가지고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비자 없이 제주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다는 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갑론을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 올초 뭐 이럴 때 이제 우리 동네 핫산 씨 캠페인도 했었고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난민 신청에 비해서 실제로 심사를 해서 난민 자격을 이제 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549명이 지금 신청이 돼 있으니까 빨리 심사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지금 크게 관심이 있는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신 분들 많을 텐데, 윤서인 이 만화가가 정우성을 저격하는 만화 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화제가 돼서 무슨 얘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우성 씨가 며칠 전이 난민의 날이었어요. 그때 본인 SNS에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희망의 빛이 되어주자라는 그런 포스팅을 했는데 만화가 윤서인이 거기에 대해서 왜 네가 직접 희망의 빛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야지를 세게 놓은 거죠. 세게 놓고 본인 SNS에 그림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봐도 이제 정우성일 것이라고 사료되는 남자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의리 뻑적지근한 집에 누워가지고 SNS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전혀 손을 까딱 안 하면서 훈계질 한다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를 했죠. 정신세계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야. 관종이야, 관종. 아니, 유니세프 홍보대사니까. 뭐, 이 사람 나름대로 홍보대사가 그렇다고 거기서 돈 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홍보대사를 하면서 뭐 한 번씩 이렇게 봉사활동 가고 하는 거를 하면서 돈 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우성 씨가 말만 한 것이냐라고 팩트 체크를 좀 해본 기사들이 있었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사실 아닙니다. 정우성 씨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답게 매년 세계 각국 난민촌 직접 방문하고 있고요. 2015년 4월엔 네팔 대지진 때 후원금 5천만 원 냈어요. 그리고 후원금을 계속 내고 난민 활동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서인 이 양반은 그냥 말을 위한 말을 한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이게 한동안 뉴스가 됐잖아요. 어제 그저께 해서. 또 어떤 SNS에 올렸냐면 내가 여론을 움직였다. 진정한 관종인 것 같아. 진정한 관종이야. 아니 이런 분들은 안철수 씨가 좀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정책보좌관으로 윤서인 추천합니다. 그럴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히스토리가 많잖아요. 많아요. 지금 막 약간 폐륜, 약간이 아니라 진짜 폐륜에 해당하는 뭐 조두순 사건 관련해가지고도 막
뭐 빗대가지고 했다가 문제되고. 우리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진 않지만. 도대체 윤서인은 관종은 맞는 것 같고, 자기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제라면, 네. 어그로를 심하게 끌어가지고 뭐 하는 거가, 야, 본인의 이 생각 없고, 철학 없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열심히 드러내는 건지를 왜 모를까요? 뭐 알면서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윤서인이라는 해프닝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사실 이 난민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통된 컨센서스가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거지는 문제 같거든요. 제가 이 난민 이슈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 댓글 달리는 걸 보면서 쭉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혐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심하죠. 너무너무 심한 거야. 되게 어디서 환영받는 주제가 아니에요. 네. 네. 예멘 분들이 이제 이슬람 쪽에서 왔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혐오감이 가득 담긴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는 거 보면서 야, 이거를 혐오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반의 상식인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좀 헷갈려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테두리에 벗어나 있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편견도 많고 혐오 감정이 굉장히 많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환영받기 어려운 주제라 가지고 네. 이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뭐 하시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텐데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정우성 씨가 이제 뭐 열심히 뛰시는 거기도 하고 네. 실제로 난민과 관련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네. 야, 저건 사명감이 아니구나 하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렇죠. 혐오 감정을 담은 댓글들의 대부분의 논지가 뭐냐면 이슬람 애들이 유럽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줄 아냐. 살인, 강간, 마약, 방화, 온 사회의 모든 문제는 다 일으키고 다닌다. 지금은 500명이니까 그렇다지만 얘네가 5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거 일도 아니다. 이런 혐오글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얘네는 번식력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빨리 이건 그냥 벌레를 바라보는 혐오인 거예요. 이거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문제에 대해서 네. 관심을 안 가지면 네.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이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윤서인이 똥을 싸질러주는 바람에 네.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생겼을 테니까 네. 이번 기회에 어쨌든 한번 어떤 이슈인지라도 네.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나에 대한 고민을 아주 짧게라도 네. 한번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아니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대해요 이렇게 관념론적으로 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스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를 이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식을 뭘 갖고 있느냐. 전무하더라고요. 전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민 뭐 신청률에 비해서 취득률이 2%밖에 안 된다는 퍼센테이지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누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진입을 하길 원할 때에도 어떤 프로세스 하에서 그 사람들을 이 사회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걸을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고 경험이나 지식이 좀 일천해가지고 네. 이거는 고민을 오랫동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하고 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네. 이제 연초에 캠페인도 했었으니까 네. 연장선상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거를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고 뭐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한번 쭉 소식들을 훑어봤는데 관련형 담배 제조사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네, 얘기했잖아. 입장을 발표했어. 네. 입장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세금 때문에 네. 셈법이 좀 복잡할 텐데 네. 담배를 안 피는 저로서는 우리 전체 중에 배 감독하고 저하고 테리 오빠는 담배 피는 사람이고 그것도 관련형 심지어 담배를 관련형 피시는 담배를 분이지. 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황대리랑 당신이 담배를 안 피잖아. 아니 황대리도 피지. 황대리도 참 피는구나. 네. 걔는 관련형과 연초를 번갈아가 피고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절대 가볍지 않아. 나한텐 가벼워. 똑같지 뭘 다르기는. 관련형이 좀 나아.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있다니까. 네. 제 주변 지인 중에 관련형 담배가 이제 순하다고 느껴지고 냄새도 덜 나고 하니까 네.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깊이 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이 있어요. 연초도 깊이 빨면 합병증 생겨요. 연초를 깊이 안 빠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연기고 하니까 얇게 빠는데 이거는 그냥 모르고 무의식 중에 빨았다가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응급실에 실려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천식이 심해져가지고 죽겠다고 하니까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혹시 커피시냐? 네, 바꾸셨냐? 네. 바꿨다. 얼마나 됐냐? 3개월 됐다. 많이 오신다.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깊이 빨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 덕분에 담배 자체를 끊었더라고요. 그 정도는 끊으셔야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피겠다고 그분을 끊으셨는데 끊어. 물론 여러분 모든 흡연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소식 마지막으로 우리 너무 깊이 빨진 말자고요. 네, 전해드리면서 시사야불이 이번 주는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